이유가 제가 이제 뭐 잠깐 있었던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이만큼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막 밤새 쓰고 있는데 영업이 마지막에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세스가 돌아간 거죠. 그래서 사업 참여를 못하고 이제 드롭이 된 것이 돼 버린 건데, 그러면은 같이 알아야 될 게 여기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한 비용도, 거기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쓴 시간, 이게 결국은 다 돈 돈입니다. 근데 인제 어떤 분들은 생각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부 인력 쓴 거는 원가가 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내부 직원을 쓴 것도 다 원가입니다. 다 급여가 다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미리 판단해서 이 사업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제 제한 인력을 돌리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자, 인제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안서 작성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그 예제는 회사의 인력이 되게 최소일 경우를 감안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한 4-5 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감안해서 비율로다가 좀 늘리시면 돼요. 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제가 요 강의만 지금 한 5-6 년째 하고 있는데, 최소 적어도 제안서를 쓴다라고 하면 기본 2명 정도는 꼭 인력을 배분해 주십사라는 설명에 의해서 이거로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 2 명이면 다 되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며, 이거는 인제 인력이 없는 회사 기준, 적어도 제안서를 쓰려고 하면 최소 2 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 명으로 인제 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 2 명은 어떤 2 명이냐? 첫째, 제안서를 쓸 수 있는 사람 1 명, 그다음에 서버 1 명. 자, 제안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제안 요청서를 주고 우리 회사에 맞게끔 제안서를 본인이 스스로 쓸 수 있는 사람,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는 것도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대부분 80-90%는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인력을 메인 작업자 1 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버 1 명은 우리가 뭐 회사에 대한 뭐 이력도 다시 수정도 해야 되고, 약간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폰트도 맞춰야 되고, 레이아웃도 맞춰야 되고, 이런 자잘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 명. 이 1 명은 뭐 1 명도 되고 2 명도 되고, 2 명이면 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밑에 설명드린 것처럼 메인은 제안서 작업이 가능한 사람, 서브는 PPT 디자인 정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제안서가 다 되고 나면 이때는 전체 직원이 다 오셔서 리뷰를 해야 되고, 이때는 오타라든지 내용의 부분을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인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안서를 쓰려고 하면 인제 제가 이따 이 제안서 인제 하고 나서 인제 샘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자, 이겁니다. 자, 박준호 씨, 자, 이따가 A라는 사업 제안서 좀 작성하고 이게 차주 수요일 날 냅니다. 그러면 긴급하죠.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본 사업과 유사한 제안서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회사는 어차피 제안서를 쓰는 도메인이 정해져 있으실 거예요. IT를 하는 업체가 갑자기 뭐 우리 어디서 유통업 한다고 소고기 떼오는 거, 돼지고기 어디서 사오는 거, 어디서 판례 사오는 거, 이런 제안서 아마 안 쓰실 거고, IT 하는 업체가 "야, 우리 한번 이 빌딩도 한번 지어 볼까? 이런 거에 한번 입사 참여를 해 볼래?"라고 해서 개발자를 여기다가 투입시켜서 문서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겠죠. 대부분들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아마 제안서를 많이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대형 SI 소개신 부분들은 이제 개발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유지 보수도 있지만, 정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다 각각 요 도메인 안쪽에서 다 돌아가는 그런 영역인 거죠. 자, 그래서 유사한 제안서를 빨리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어떤 거? 수주가 된 제안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반드시 어떤 거? 수주가 된 제안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쓴 거요, 이쁜 거요, 디자인 우리가 외주를 맡긴 게 있는데 어떤 거요? 다 필요 없고요. 수주가 된 거요. 여기서 우리가 외주로서 디자인 맡겨서 수주가 됐다?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작성하시면 돼요. 하지만 디자인까지 맡겼는데 수주가 안 됐다? 그냥 돈 버리셨다 생각하고 이 제안서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 어떤 A군이랑 B군이랑 뭐 이렇게 직원 3명이서 썼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수주가 됐어요. 근데 참 보면은 이런 것도 참 수주가 되네요. 라고 하는 싶을 정도의 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80년대, 90년대 뭐 그런 디자인 식인데 수주가 됐다? 얘가 내용이 풍부하게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수주가 되어 있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다가 우선은 깔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다 찾으시면은 유사 제안서를 왜 제안서를 찾냐 사업을 평가 항목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조금씩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 그럼 그 다른 것들이 이번 사업이랑 어디랑 맞아 떨어지는지 가장 유사한 거를 찾으시면 돼요. 그거의 바탕으로 이제 찾아주시면 바로 이것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것들이 이제 맞아지는 거죠. 그래야 어 요번에 사업이 이건데 이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수주한 게 있네? 그러면은 그거 하면은 얼추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얘가 사업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얘를 찾으시면 절대 안 되겠죠. 뭐 맞지도 않겠죠. 어쨌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유사한 것들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자, 무엇을 하느냐? 자, 제안서 템플릿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좀 쓰기가 편해 보이세요? 1번이나 2번. 이게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은 이제 뭐 손 들어서 1번이요, 2번이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니까 그럴 순 없고 또 타이핑 치라고 그러시면 또 잘 안 치시니까 우선 1번과 2번이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떤 거냐. 자, 1번과 2번에 봤었을 때 우선은 작업에 대한 시간을 하면은 2번이 좀 많이 좀 짧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오늘 강의 내용은 1번이 아니라 2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라고 하면 1번은 많이 보셨을 거고 1번은 어떻게 쓰는지 아마 다 아실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으실 거라 2번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1번 보다는 2번 제안서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리딩 메시지가 이게 300페이지 이상 뭐 100장만 넘어가도 똑같은 게 너무 막 중복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리딩 메시지를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잘 쓰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밑에 직원이 쓰고 그러면은 문장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걸로다가 이제 지적을 많이 당하죠. 뭐 이 문장이 맞냐, 얘하고 이 컨텐츠 이 내용이 맞냐, 틀리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냐를 보기도 전에 이미 얘가 좀만 왈가불가하면서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거면 얘를 작성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평가자 위주로다가 바꾸자. 자, 평가하는 사람이 이 페이지를 봤었을 때 평가 항목이 뭐고 평가 요소가 뭐고 우리는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뭘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그냥 읽을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내용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안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이제 유사한 제안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다 가지고 오면 첫 번째 할 일, 초안 작업에 하루 정도 예상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에서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하루에 할 수 있는 분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수주가 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메인 작업단은 무엇을 하느냐? 자, 평가 기준 및 평가 요소에 있는 내용 기준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 순서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각 부분별로 제안 개요, 뭐 전략 수행 관리 이런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정리만. 자, 여기서 어떤 정리예요? 라고 이제 약간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수주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 기준에 관련된 그런 제안서가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안 개요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 그러면 얘를 이 평가 항목에 맞춰서 얘를 잘라서 브리트는 겁니다. 자, 이 항목에 보니까 얘는 이런 것들이네. 그거 내용 있는 거 정리. 얘 그거 띄어서 정리. 얘 요만큼 띄어서 정리. 물론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은 이만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없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띄어다가 붙이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메인 작업자가 하고, 자, 서브는 뭐로 하느냐? 이걸 지금 갖다가 띄어서 붙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A 고객사 명이 그대로 A 고객사로 붙이겠죠. 그러면 서브는 뭐로 하냐? 고객사 명이랑 시스템 명을 제한 요청서 내에 있는 걸로다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 레이아웃이 이제 막 갖다가 붙이면 뭐 영역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영역을 잡아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게 이제 서브가 첫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날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느냐. 자, 이제 틀만 갖춰줬고 뭐 고개 싸고 시스템 명만 이제 잠깐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작업자들은 세 단계 일을 해야 되는데 각 장별 이제 요구사항을 매핑을 이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평가 요성을 매핑을 해놨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고객 요구사항별로 매핑을 시켜 주는 거죠. 관련된 내용이 있냐, 없냐. 그러면 평가 요소 대비 요구사항이 더 많으니까 빠진 것들이 아마 있겠죠. 그럼 그거 다시 채워놓고, 여기에 각각의 평가 항목하고 요소하고 키 메시지를 메인 작업자가 요거를 이제 작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별 컨텐츠 및 작성, 이 내용이 이 요구사항하고 맞는지 한번 내용을 읽어보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메인 개발자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메인 작업자가. 그럼 서브 작업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제안서 디자인하고 제안서 목차 정리하고 조견표를 이제 만듭니다. 조견표를 벌써 만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견표라는 거는 우리 제안 요청서상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지 다 적는 거잖아요. 자, 그걸 하나의 답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사항별로다가 쭉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쭉 찾아보는 거죠. 했는데 없네. 그러면은 이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누락된 게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견표를 작성을 통해서 누락된 거를 찾아서 다시 재작성을 이제 놓는 거죠. 그래서 서버 조견표 작성을 요때 하는 거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를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 분명히 아마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조견표 작성하다 보면 이 내용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느냐? 제안서 페이지를 이만큼 잡아버리죠. 뭐라도 하나 걸려라. 근데 작성되기 전에 조견표를 해서 딱 하면은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명확하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없는 거를 얘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3점을 받았던 것을 5점을 받을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는 거를 2일차. 그리고 이제 3일차, 4일차 정도 되면은 그때를 무엇을 하느냐? 놀라시겠지만 제안서 리뷰를 꼭 주셔야 됩니다. 아니, 못 쓴 게 있다고 벌써 리뷰를 합니까? 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평가 요소와 요구사항 대비 내용을 다 작성을 한 부분이 어쨌건 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7, 80%는 다 채워져 있는 상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 장벽 요구사항 및 이런 것들이 이제 누락이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각 페이지별 논리적인 흐름이 맞는지, 내용이 이런 흐름이 맞는지 확인, 그다음에 만약에 인쇄다라고 하면은 이제 각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인쇄했을 때는 좌우 페이지에 대한 디자인을 좀 달리하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인쇄를 했을 때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디자인이 이 템플릿이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거 확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수정하고 보완 사항을 이제 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
제안서 작성자는 리뷰를 할 때 설명 없이 화면으로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도고 관리는요, 작성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장표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아,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는 걸로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작성자의 설명은 절대 들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들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뭐 뒤에서도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도 작성자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뭐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안서는 저희가 어디를 가서런지 평가위원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지가 절대 않습니다. 제안서 작성한 3명이면 3명이 평가위원한테 한 명 한 명 붙어서, 아, 이 장표는요, 이 장표는요, 이 장표는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는 앞서 설명드려도 제3자가 봐도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어느 누군가 봐도,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제안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거를 감안해서 모든 리뷰는 제안 작성자의 설명 없이 리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리뷰를 하고 수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2차 리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뭐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 걸릴 수 있는데 양이 많은 거에 따라서, 자, 이때 리뷰를 할 때는 화면상으로 똑같이 리뷰를 하게 되지만 이때는 제안서 전체를 인쇄를 해서 리뷰를 하시는 분께 다 한 부씩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하신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구두를 설명하는 것도 있고, 구두 외에 본인들의 수정 사항은 오탈자나 문장에 대한 수정은 인쇄한 역에다가 작성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수정을 한 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그랬을 때, 왜 이 문장을 왜 이렇게 바꿨어요? 라고 그랬을 때, 그때 당신이 이렇게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바꿨습니다. 라고 해야지만, 근거 자료로만 돼야지만 얘가 다시 번복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구두로만 얘기한 걸 우리가 듣고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히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요약서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어차피 그 1번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서 기반으로다가 작성하라고 제안서 스타일과 아마 동일하게 나가실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갈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페이지를 쳐서 쓰는 게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핏 보면은 PT와 유사하게 이런 스타일로 만들고, 얘 같은 경우는 제안서와는 다른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안 해보셨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 인력이나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안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가 있는데, 1번의 차이 같은 경우는 장가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느냐, 논리적인 흐름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이 장가리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분, 뭐 이제 차부장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리 과장급에서 많이 쳐내다 보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건 다 쳐내요. 장수가 적은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다 쳐냅니다. 그러면 실제 핵심적인 장표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서가 해당되는 걸로 진짜 풀 요약이 돼야 되는데, 페이지만 줄인 요약서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얘처럼 진짜 제안서를 요약한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요약서가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요약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약서는 우선은 제안서랑 쓰는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거는 다 평가자 위주로다가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장표를 만드시고 각 영역별 제안서로 도출해서 컨텐츠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영역에는 제안서와 유사하게 평가 요소, 제안의 핵심, 기대 효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표의 키 메시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키 메시지 해놓고 뭐 평가 요소, 뭐
제안의 핵심은 밑으로다가 뭐 집어넣으셔도 되고, 제안의 핵심과 기대 효과는 제안 쓰시는 업체에 따라서 뭐 나름대로 뭐 빼고 넣고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키메시지하고 평가 요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장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이 장표가 어떤 평가에 해당되는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 두 개는 반드시, 밑에 제안의 핵심과 기대 효과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지만, 들어가려면 두 개가 다 들어가고 하나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안의 뭐 장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제안의 핵심이 들어가고 어떤 건 뭔가 효과가 있거나 그럴 때는 기대 효과로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같이 어 제일 중요한 거, 요약서 목차는 평가 기준 순으로다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제가 샘플로다가 해놓은 것처럼 이게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자, 요것이 다 각각의 목차입니다. 목차 순대로. 우리가 이제 제안서 쓰면은 회사 소개 뭐 이렇게 뭐 전략 및 방법론 뭐 기술 뭐 사업 관리 이런 순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항목순, 평가에 대한 항목순으로다가 이렇게 만드시고,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 제안서가 해당되는 것이 몇 페이지에 있다라는 거를 기술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제안서 3장의 26과 27페이지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하느냐,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여기가 이제 요약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안서 영역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백업 수행 절차와 백업 정책을 이렇게 이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바꾼 거고, 이 내용은 뭐 내용만 약간 좀 축약해 버린 거죠. 어차피 다 그림이라 그런 건 다 똑같고요. 그렇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이 내용을 안에 컨텐츠 형태대로 조금 작게 표현해서 집어넣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점검 및 수행이라고 해서 이제 그 평가 요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예방 점검 및 수행 주기, 그러면 여기에 보관 주기, 수행 주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집어 넣고 내용을 조금 더 보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약간의 컨텐츠를 새로 만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시간이나 인력이 반드시 들어가요. 있는 것들을 뭐 밑에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 이렇게 추가 인력이 그렇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경우보다는 두세 개, 최소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경우가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시간이 많이 아마 소요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릴게요. 제안서 목차, 제안 요청서 상에는 이런 세부 작성 가이드 지침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일반 전략 및 방법론 기술, 기타 사항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있겠고요. 각각의 관련돼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들이 가이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제안사 조직 및 인력, 그다음에 수행 조직이 업무 분장에 대해서 쓰게끔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안사의 주요 현업과 재무 구조, 그다음에 인력 투입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주요 현업은 이제 회사의 규모가 이제 연역이 너무 길면 가능하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강점으로 제시할 것들만 하나하나 집어넣고 나머지 뭐 5년, 10년은 한 통으로 묶어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일정, 해당 부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거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구조 같은 경우에는 제안 요청사항만 별지로다가 제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 거대로만 꼭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아, 우리 회사는 별제는 유지부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유지부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없다 표기로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틀을 절대 바꾸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뭐 저는 뭐 바꿔서 잘 내는데요. 뭐 그러실 텐데, 바꾸셔도 뭐 내는 데는 뭐 스펙아웃은 아닌 거죠. 근데 재무적으로 만약에 깔끔하지 않은 회사다. 그 깔끔하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 작년 대비 올해 너무 적자가 많거나 뭔가 회사의 재무적으로 뭐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쪽에 비용이 나간 게 있거나 그랬을 때, 여기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실제 본 사업에 맞는 매출만 작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당신네 회사가 최근 들어서 왜 적자 폭이 이렇게 많아요?" 그랬을 때 PT 장표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안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별도의 매출액 항목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뭡니까?"라고 해서 질문 나오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도 해 봤고요. 그러면은 PM이 수익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커싱하고 있는데 갑자기 적자가 많이 났냐? 이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인제 이게 적자라서 이 회사를 이거를 내가 선정을 해야 되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있는 거 위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평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제가 종종 봤었을 때는 이 유효기간이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받을 때까지의 유효기간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평가받을 때까지 하기 전에 이 신용 등급 평가서가 유효기간이 끝났다. 그때는 미리 사전에 고객분하고 협의를 먼저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회사 재무구조상 여기 샘플로 있는 것처럼 비풀이다. 근데 유효기간이 우리가 다시 재연장을 해도 비풀이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회사 등급 평가를 할 때 뭐 5 점 뭐 AA부터 시작해고 뭐 4 점짜리 있고 3 점짜리 있고 막 이렇잖아요. 여기서 우리 회사 등급이 3 점짜리예요. 자 3 점짜리인데 자 유효기간 지나서 받았는데 이 3 점짜리의 마지막 최하 등급을 받은 거죠. 자 최하 등급이나 3 점짜리 최상 등급이랑 어차피 저 점수는 이 3 점입니다. 근데 4 점짜리에 있는 등급을 받은 회사가 이스파 유효기간이 지나서 새로 등급을 받는데 얘가 만약에 3 점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가를 할 때는 4 점을 받아 놓고 계약 시점에는 3 점짜리 회사가 돼 버린 거죠. 그러면 이 1 점으로 인해서 어떤 회사는 수주가 되고 어떤 회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0 점 만약에 뭐 5점 차이로 지는 회사가 있다. 근데 이 1점 차이가 이거에 반영이 된 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한 이제 문제가 인제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혹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라 이 유효 기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대한 조직 구조하고 그 조직 중에서 어떤 조직이 이 사업에 나오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회사에 대한 인력이 많으면은 이제 표처럼 표현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인제 쓰는 이 막대 그래프라든지 원 그래프를 인제 보시면 숫자가 작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있고요. 숫자가 많았을 때 보기 좋은 그래프가 반드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약점을 잡히지 않고 강점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표현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표로만 해 주셔도 되는 거니까 고렇게 만드셔서 강점을 부각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전략 및 방목론은 이제 사업의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 방목론 이렇게 5 곡지로다가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인제 뒤에서 후반에 또 드리겠지만 사업의 이해도가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추진 전략,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그다음에 본 사업에 쓰는 표준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개발 방법론인데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은 "저희 회사는 개발 방법론이 없어요."라고 하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뭐라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 우리가 흔히 많이 검색해서 들어본 개발 방법론은 우리 회사에는 없지만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업력이 있고 뭐 어떤 사업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분 회사에 프로세스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정립이 되어 있을 거고 이 프로세스에 할 때마다 각각의 어떤 문서들을 만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실 거고 얘를 이쁘게 만드는 게 땡땡 개발 방법론입니다. 개발 방법론이라는 거는 뭐냐라면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프로세스와 거기에 관계가 있는 어떤 문서를 만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그 타스크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 것들이 개발 방법론이라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돼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인데 이 사업과 맞는 그 개발 방법론을 잘 찾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능력이에요. 사업은 6 개월 짜리인데 뭐 대기업이 했던 반복률을 적용해 버리니까
산출물이 막 이만큼인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개발하고 뭐 산출물 문서는 요만큼이면 되는데 이미 내가 제안서에 이만큼 쓰겠다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얘를 칠 이유는 전혀 없죠. 따라서 내 사업에 맞는 산출물을 최대한 잘 찾아내야 되고 그 산출물이 잘 설명되고 그거대로 프로세스가 어떤 개발 반복론지를 찾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것들은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뭐 사업에 대한 뭐 범위가 뭐 시간적인 범위, 공간적인 범위 뭐 인제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고 수행 정략, 수행 전략 그런 것에서 이렇게 뭐 어떠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우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3 개의 전략을 뽑았고 각 전략별로 액션 포인트를 2 개를 뽑았습니다. 뭐 있고 뭐 적용 기술과 개발 반복론은 무엇을 씁니다. 이렇게 인제 많이들 작성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떤 거냐. 전략 및 반복론은 이 수행 전략 여기에는 가능하면 PT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갖다가 붙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이거는 어떨 때 우리 회사가 주관사일 때 이때는 컨소사 또는 하도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전략에는 무조건 PT에서 만들어진 장표를 우리 이 PPT에서 얘를 딱 붙여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딱 하면 옵션에 원본이랑 누르는 게 있고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얘를 PT에다가 붙이시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해서 이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PPT에 있는 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로 저장을 해서 얘를 이 장표에다가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서는 누구한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런 시간을 할당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전략에 그런 것들을 다 녹여둔다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략과 PT에 있는 전략은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그러한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PT에서 만들어져 있는 걸 도로 붙여넣는 게 가장 좋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 바로 보안적 이슈를 말씀을 드립니다. 컨소사가 있거나 하도사가 있으면 이 전략을 만들어지는 것들이 제안서 팀에서 다 공개가 됩니다. 보안을 강화한다고 해도 다 듣고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제 PT를 만드는 부서는 대부분 다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을 만드는 거는 제안팀에서는 알 수는 없죠. 같이 리뷰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 전략만 파트만 받아서 붙여놓기를 하면 이때 되면은 이제 제안서 제출도 해야 되니까 이 다른 경쟁 업체에 이 전략이 빠져나간다고 한들 그 경쟁사 팀에서 얘를 다시 수정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제안서상에 있는 PT는 이미지화 시켜서 갖다가 붙여 놓는 거를 저는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술 및 기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마다 좀 틀린데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고 이때는 각 시스템에 대한 사양이나 기능, GS 인증 이런 것들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 제약 사항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관련된 것들이 각각에 어떻게 잘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뒤에 가서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거는 이제 기능적에서 현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개선 방향을 만들 겁니다. 문구를 쓰고 나서 개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아마 이렇게 다 그리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프로세스적인 그림이 대부분 제가 회사들마다 가서 제안서를 보면 이러한 장표들이 몇 개씩 작업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이제 이쪽도 설명해야 되고 이쪽도 설명해야 되고 이쪽도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3 장은 나오시겠죠. 자, 3 장이 나오게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저도 가보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뭐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다 일일이 읽어볼 수도 없고 그럼 이게 쭉쭉 넘겨서 보다 보면
이게 연속해서 뒤로다가 3장에서 뭐 5장이 붙는다라고 그랬을 때 얘가 똑같이 보여요. 어떤 것이 설명인지 강점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모든 평가인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평가위원들이 8명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꼼꼼히 보시는 분들도 있고 대충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파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은 모든 평가위원들은 다 정확하게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기준이 없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분들의 성향이나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제3자가 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주 일이기 때문에 자, 연속된 장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대부분의 업체가 뭐라고 쓰냐면은 연속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뭐뭐뭐 목차 쓰고 연속.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업체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연속인 거예요. 다음 장 연속,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 연속 장표가 지금 보니까 네 장인데 이 네 장이 맞아요? 그냥 그분도 나름 임원급 이사님인데 머뭇거리시더라고요. 모르죠. 쓴 사람도 이 네 장이 맞아요? 라고 해서 틀린 뉘앙스로다가 물어보면 네 장이 맞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은 평가위원이 봤었을 때 연속에서 끝나서 다음 목차로 넘어가면 이 마지막 장표가 진짜 마지막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한 페이지가 빠졌어. 아, 이거 하나가 빠졌네. 찾아낼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선가 뺏긴 거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좀 한 건데 이 장표가 뭐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찾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이 장표가 진짜 내장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1-4, 2-4, 3-4, 4-4 이렇게 쓰면은 어떤 것이 장점이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아, 네 장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나쁜 점은 뭐냐? 작업을 하다가 이 중간에 뭔가 장표가 한두 개가 채워지면 2-4, 3-4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아, 이게 6장이면 이미 이 4를 6으로 바꾼 것부터 시작을 해서 6장을 다 바꾸고 앞에서부터 1, 2, 3, 4, 5, 6을 다 맞춰야 되는 이 작업이 귀찮으니까 다 뭘로 가느냐? 다 연속으로 합니다. 다 연속. 연속. 자, 이 연속이 어디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작성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세스가 동일하게 연속 2개, 3개 페이지로 가면은 어떤 게 이 설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또 설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의 설명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이 프로세스상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빨갛게 박스를 치고 나머지를 음영 처리를 해서 흐릿하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얘를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이 부분만 설명을 하고 여기는 음영 처리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보는 사람이 아, 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이 얘구나. 그래서 어떤 것을 개선을 하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자랑으로 삼은 거를 가서 옆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장표가 되겠죠. 보안 요건사항, 데이터 요건사항, 제한 사항, 뭐 수용 여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똑같아요. 보안 요건사항은 아마 잘 써져 있는 거 갖다가 쓰시면 되는 거고 데이터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막 구구절절히 막 작성하시는 거 말지 마시고 왜냐면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냐 입찰에 참가를 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개발을 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얘네들은 경쟁 업체 중에서 어떻게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 입장으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쓸 거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만들어 드릴게요. 잘 만들어야지. 저희는 이 사업을 망치러 들어왔습니다라는 회사는 단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 요건을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성능 및 품질에서는 성능, 품질,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들이 있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성능 요구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치가 나와야 다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성능을 측정할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현행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투비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툴로다가 현행을 테스트를 하고 여기에 테스트 성능 결과가 몇 프로가 나왔고 우리는 이거를 개선된 시스템으로 바꿔서 쓸 때는 기존 대비 몇 프로를 향상시킬 거다라는 것이 지표가 나오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얘가 이제 향후에 이게 가장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 PT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성능적인 부분, 연계적인 측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REST API일 거야, HTTP로 연결을 시킬 거야 이렇게 그냥 막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 기관마다 사용하는 연계 시스템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객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데는 EA 어댑터를 쓰는데 EA 어댑터가 벤더사가 몇 개가 있겠죠. 그 벤더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RFP도 써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없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추가 제한을 줄 거다. 뭐 어떤 방법이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테고 인터페이스는 뭐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이런 예시로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는 어떤 UI, UX를 통해서 개선을 해줄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개선안 중심으로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 부분입니다. 관리 반복론, 관리 역량, 일정 내의 개발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어떤 걸까요? 이 1, 2, 3, 4 중에서 이 프로젝트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오늘 이 강의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약간 이 공공 쪽에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파트만 잠깐 그 채팅창에다가 얘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프로젝트 관리 장비에서 가장 고민을 하고 잘 작성해야 될 파트가 몇 번인지 타이핑 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주 중에서 몇 번일지 좀 쳐주시겠어요? 잠깐. 한 분 쳐주셨네요. 2번. 또 다른 분들은 없으실까요? 4번, 3번, 1번 쓰시고 3번. 네. 3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번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은 같이 이제 서로 질문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느 제 강의 때는 이제 고객분들 많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이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안서 플러스 PT에도 분명히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T에 딴 건 다 제껴두고 일정 계획을 보고 평가를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아마 이렇게 3번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셔서 이게 3번이겠구나라고 이제 그러실 텐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볼게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정 계획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건 3번이 맞고요. 그 3번이 맞은 이유가 왜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PT를 할 때, 최근 들어서 PT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단납기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써요. 단납기. 사업이 6개월도 단납기고 8개월도 다 단납기예요. 4개월은 그냥 말 그대로 단납기이고 중견이나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다 단납기라고 얘기를 많이 PT 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납기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정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전문가가 필요하다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중반부로 넘어가면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일정 계획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전 준비를 했다. 이미 고객하고 다 만났고 우린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도장만 땅 찍으면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바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발표 때 엄청 얘기를 해요. 엄청 말씀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전 준비하고 우리는 적어도 이제 어떤 업체는 1.5개월 많이 이제 하는 업체는 우리는 뭐 3개월 동안 사전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은 1.5개월, 3개월. 그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자, 1개월에 대한 사전 분석을 했고 우리는 남들보다 1개월을 먼저 했다라고 하면은 제안서상의 일정 계획이 사전 계획을 한 거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안서상에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RFP에 있는 제안서 요 일정표 있죠. 요 일정표에서 한두 레벨 상세화 시킨 거 외에는 전혀 진도가 전혀 안 나갑니다. PT 때도 마찬가지예요. PT 때도 한 줄로 다 찍찍이에요. 찍찍.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이때 뭐하고. 그러면 앞에서는 단락이라고 해놓고 우리는 이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사전 분석을 했고 뭐를 했고 그랬는데 그거는 말뿐이고 실제 일정표를 보면 사전 분석을 했으면 단락기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RFP하고 일정의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래서 일정 계획을 제가 평가할 때 이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100% 단락기라고 할 것이고 일정 계획 때 무슨 분석했고 자기네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럴 건데 일정표를 보는 순간 그러면 어디가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찍어 보면은 없겠죠.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프로젝트 관리 쪽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장표가 일정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정 계획 같은 경우 제가 같이 제안서 썼을 때는 전체 A3에 대한 일정표와 각 업무 파트별로다가 일정표를 다 만들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일정표만 10대 장이 나와. 하나가 수정이 되면 다 바꿔야 됩니다. 다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단락기라고 하고 사전 분석하고 고객 만났고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아요 하는데 원레벨, 투레벨에서 끝. 그러면 다른 경쟁 업체는 똑같죠. 걔네나 얘네나 별반 차이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 계획을 제안 선생이 어떻게 썼는지 혹시 이제 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요번 주 정도에 혹시라도 그동안에 제안서 쓴 게 만약에 있으시다 그러면은 일정표를 한번 일정표와 제안 요청서상에 있는 일정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상세화가 되어 있는지. 프로젝트 지원은 이거는 그냥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게 얘는 수주된 제안서를 처음부터 잘 찾으셔서 컨트롤 C 하셔서 이쁘게 컨트롤 V 하십시오라고 이건 그냥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려요. 잘 된 거는 잘 된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 하나 교육 훈련은 읽어 보셔야 돼요. 어떤 이제 그 기관들은 해당되는 시스템을 교육하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현재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그런 게 한창 이슈였을 때는 외부 교육기관에서 뭐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좀 강의를 해달라 아니면은 회사 내에 클라우드를 교육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클라우드 교육을 해달라. 최근 들어서는 뭐 생성의 AI가 뭐 이슈다라고 하면은 현재 트렌드에 관련된 교육을 1회 뭐 정도 우리 직원한테 해달라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주가 된 거랑 현재 거랑 요구사항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해 주셔서 바꾸셔야 되는 거고 하드보수 기간은 일정은 반드시 바꾸셔야 되겠죠. 뭐 그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상생 협력은 이제 컨소사가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이제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을 하실 때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평가 배점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2017년 판이고 현재는 이제 2019년대, 2000년대 나와서 이렇게 막 배점 차이가 확 크게는 나오지 못하게는 되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점이 약간씩 구분이 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정선적 평가목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제한 전략을 수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점, 25점, 7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배점이 도대체 어떤 요구사항에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꼭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최하가 7점부터 최고가 9점짜리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평균이 다 3점이에요. 평균이. 뭐 5점짜리 뭐 한두 개 있고 나머지 다 3점입니다. 다 3점, 3점. 우리가 전략 및 반복 느려 엄청 막 열을 쏟고 막 잘 만들었는데 기술 및 기능이 9점, 9점, 7점, 7점, 3점이에요. 엄청 높죠. 그러니까 배점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를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 제가 17년도에 했던 제안서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때도 보니까 왜 여기에 배점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이제 분석해서 각각에 대한 그 리스크를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을 해 보면 JDK가 1.6 이상 지원을 해야 되고 액티베이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난 플러그인 그다음에 리포팅 툴 웹 표준화인데 이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제한 솔루션은 JDK 1.6으로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1.4로 되어 있어서 이제 고객한테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놓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놔야지만 이 제안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이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자, 그리고 이제 몇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이제 물어도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 앞서 제가 그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의무사항이 들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고객한테 물어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고객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고객이랑 제안서 작업할 때 미팅을 잡아서 관련된 거를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로 뭐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능 테스트 툴이 혹시 있나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우리가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지 우리가 이렇게 인력만 이렇게 산정하면 되는지 혹시 뭐 비용이 드나요? 어쨌건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인 거죠. 예산 대비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웹 로더 2,000 유저가 이제 공단이 보유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테스트 수행 인력은 제안사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개발 시 추가 라이센스는 필요한지 한번 이 해당되는 벤더사한테 요청을 해서 제안사가 그거는 판단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테스트 인력은 필요한 거고 라이센스에 대한 돈 여부는 다시 한번 두 번째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시스템 구성 요건상의 RFP 상에서는 본사업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실행하고 이를 통해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테스트 활용 시 유관 테스트라든지 이런 테스트 베드가 있느냐 이제 제한 요청성의 테스트를 하고 베드를 하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별도 테스트 베드는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차별화 전략은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제한 방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규 페이지 말고 기존 페이지도 오류가 있는데 얘도 이 사업에 대한 범위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제안 요청 수상에는 기존 페이지도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는 얘하고 얘를 수정해야 되는데 앞에 웹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있다. 그러면 얘가 오류가 나면은 잘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기존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데 얘도 이 사업에 대한 범위냐? 그랬더니 대상이 맞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그거 바탕으로 사업 초기에 어떻게 이제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오류상을 고칠 것인가 이제 차별화 전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 VOC를 통해서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야 이거는 다 돈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사업을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갖춰져 있어. 그러면 그것이 차별화 전략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안서상에 무조건 우리가 잘하겠다, 잘하겠다, 잘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업체는 경쟁을 할 때 잘하겠다라고 해서 다 같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할 거고 그 중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차별화 포인트로다가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안서 쓸 때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돼서 다 끝나고 나면 자 이제 우리 한번 제안서를 써보고 이 사업을 한번 수주를 해 봅시다 라고 하면은 제안서 작성 1차 이제 목차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 이거 하나 이제 샘플이고 이거는 각 업체마다 아마 사용하시는 게 다 있으실 건데 우선 그거에 맞춰서 뭐 이제 제안서 쓰는 날짜, 요약서, PT,
뭐 이제 별건 뭐 이렇게 서류들이 많다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라면 그 부분 인쇄가 필요하면은 인쇄 날짜 그다음에 발표 준비하는 날짜 이런 형태로 해서 언제까지는 무엇을 할지 각 제안팀과 아니면 영업팀 그다음에 관련된 직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안 일정표를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제안서가 각 페이지별로 몇 페이지인지 그거에 따라서 작성은 언제 누가 하고 완료 상태, 진행했을 상태 이런 것들이 쭉 하시면은 전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고 현재 제 진도가 얼마만큼 나갔는지가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렇게 아마 이거 아마 다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좀 믿어지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안팀 구성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두 명으로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솔직히 적정한 인원 구성은 앞서 설명드린 최소 두 명 이상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금액별로다가 뭔가 필요하냐라고 글을 쓸 때 사업 금액별로 구성 인원이 다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최소 그래도 두 명 이상은 항상 확보를 해 놓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할 인력이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수행할 인력이 제안서를 쓰면 가장 좋겠지만 어 1차 때 갔다 와서 2차 때 제안서를 쓰는 거는 저는 오케이. 네, 1차, 2차 때 투입돼서 3차에 제안서를 쓸 경우에는 이때는 수행 인력은 배제. 그 이유가 이제 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랑 친분도 있고 자기가 모든 시스템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차별화 포인트를 전혀 못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 해봐야 이 고객이 이거 싫어해요. 어차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제안서 평가를 이 고객한테 받는 게 아니라 별도의 제3의 인물한테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이게 차별화라고 생각해서 들고 올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아, 이게 차별하겠네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문서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제안 팀이 우리 회사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랬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 조직은 다 회사에 다 있으실 거예요. 영업에 서포트하는 조직에 최소 한 명 정도는 놔놓고 이 친구가 제안서를 관리를 하고 제안서를 쓰고 하는 정도까지는 좀 해주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냥 유유 인력이 남아서 쓴다라고 하면 제안서 관리가 전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조직 내에 한 명을 서포트를 하나 붙여놓고 이 친구가 현재까지 우리 회사가 제안서를 썼던 것들은 연도별로, 그 다음에 도메인별로 수주가 된 거, 실주된 거, 각각의 제안 요청서와 제안서 발표 자료를 각각의 다 한 군데의 서버에서 모으고 이거를 엑셀표로다가 관리를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주된 제안서 금방 찾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안서 고도화 시키는 거 금방 아마 가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사항들이 많느냐? 어떤 이사님이 가지고 계신 제안서 이만큼, 어떤 과장이 가지고 있는 거 이만큼, 어떤 차장이 이만큼, 누가 이만큼,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거 걔가 썼는데 난 모르는데 그냥 다 회사의 지식 내재화가 전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한 명이 담당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쨌건 제안은 기본적으로 앞전에서 영업이 제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조직 내에 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제안팀 조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팀에서 그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제안서 작성 필요는 딱 딱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공고가 나왔다. 그럼 이 공고만 보고도 어떻게 스마트 공간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용역이다. 그럼 용역 다 개발이면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요. 그러면은 스마트 공간 정보니까 얘는 GIS가 반드시 들어가겠죠. 이 GIS를 사용자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전략과 기술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이거를 어떤 일정으로 요 세 개. 그러면 평가위원들도 스마트 공간 정보가 사업이 이러네? 이거 얘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느 일정에 맞춰서 세 개만 보면 다 끝나죠. 그러고 와서 시간이 되면은 야, 이 회사가 레퍼런스가 많네, 뭐 재무 구조가 뭐 괜찮네, 이거 PM이 경험이 많네.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고 이거 뭐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GIS 내용은 다 빠져져 있고 공간 정보 얘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일정은 RFP 있는 일정이랑 다 똑같고 그러면은 이제 평가를 했었을 때 차별화된 포인트가 다 빠지겠죠. 그래서 제안서를 작성할 때 차별화 포인트는 딱 세 개입니다. 세 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어떻게와 그다음에 어떤 일정으로 이 세 개만 보면 이 제안서가 잘 썼느냐 그리고 이게 PT로 녹여놨었을 때 수정 속도가 있겠다 없겠다가 딱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인 거죠. 이제 제안서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요약서하고 PT 쪽에서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안 전략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프로세스로 내려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는 뭐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 이슈 분석하고 제안 전략 수립해서 제안서하고 요약서에다가 작성하고 PT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트는 좀 많이 생각을 주셔야 돼요. 제안 전략을 할 때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른 우리에 대한 차별화는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제안서 이제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1번 리딩 메시지가 있는 걸로 갈래? 라고 그러시면은 이 10가지 사항만 읽으셔서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제안서는 제3자가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읽기에도 이해도 쉽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 전문 용어 막 낱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희는 AI입니다. AI가 뭔데? 근데 AI가 지금은 뭐 뉴스부터 해서 모든 데서 AI가 뭐 인공지능이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AI로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는 인공지능도 있지만 조류 인플루엔저도 AI로 사용을 해요. 이런 부분들. 저희는 AI가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 AI가 어떤 건데?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인지 뭐 그 AI가 이제 표현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지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또 SA, 뭐 서비스 아키, 뭐서 부르는마다 다 다르니까 전문 용어를 많이 낱말하지 마시고 만약에 필히 전문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어를 쓰고 가로 열고 한글로다가 쓰고 콤마 찍고 풀 영어를 쓰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하고 어미에 대한 통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간단하게 짧게 그다음에 하나의 문장이나 하나의 개념만 전달. 그다음에 문장의 길이는 적어도 30에서 50자 이내로다가 그다음에 긴 문장은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담고 그 수식은 최대한 절제. 주어하고서 수로가 호황되게끔 모호한 표현은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수식어는 수식되는 말에 가까이 붙여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만 잘 지켜서 내가 이 리딩 메시지를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1번으로 해도 차별화는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가 다 지키기도 어렵고 내가 이거를 하기에도 우리 회사에 이걸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나 혼자 다 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럼 무조건 제안서 템플릿은 2번으로 가시는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PT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PT 발표예 시 1번, 발표예 시 2번, 발표예 시 3번, 발표예 시 4번 예, 보여드렸고 자, 또 채팅의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는 1번이 괜찮다, 2번이 괜찮다, 3번, 4번 그거를 이 채팅창에다가 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조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1번이 나는 마음에 든다. 자, 발표의 시 2번, 발표의 시 3번, 다음 발표의 시 4번. 어떤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채팅창에다가 한번 좀 적어 주시겠어요? 1번과 4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이 내용이 PT입니다. PT. 제안서는 어,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안서가 아니라 자, PT 기준입니다. PT. PT는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 15분 안에 해당되는 PT의 각 장표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장표를 그지같이 개떡같이 만들어도 찰떡같이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지같이 작성했지만 얘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앞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안서는 엉망으로 쓰면 엉망으로 딱 끝납니다.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PT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PT는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도 하냐면은 PT는 쇼라기도 해요. 쇼. 자, 15분에 쇼를 펼쳐서 수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PT입니다. PT. 말주변도 좋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억양이나 목소리 톤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쉽게 PT는 남에게 설명해준다. 플러스 우리는 수주는 회사의 매출과 직결이 되고, 회사의 매출은 곧 나의 연봉과도 직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있어야 내가 다니는 회사한테 급여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주를 못하면 매출도 없고, 매출 없으니까 급여 못 받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분들한테 쇼를 해야 되는 거죠. 15분 동안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잘난 회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잘난 PM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쇼업을 해야 되는 게 이 PT입니다. 자, 그러면 그 쇼업을 하기 위한 PT 샘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보여드렸고, 그 쇼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게 현재 기준 시점에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표 예시 1번에도 조금 이제 나왔었는데, 자, 발표 예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오랫동안 한 업체와 PT를 하는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PT를 할 때, 자, 이 장표를 15분 동안 한다. 이런 장표가 몇십 장이 되겠죠? 그러면 한 장표당 몇 초 이내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거에 대해서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내서 PM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는 준비된 셋업을 통해서 본 사업을 3개월 동안 단축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통합 엔지니어링 적용 방법론과 개발 환경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들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PT를 할 수가 있겠죠. 핵심 포인트만 딱딱 떼어서. 그래서 1번은 이제 선택을 하셨을 거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번은 가능하면 만약에 이렇게 PT를 지금 만드시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서에도 제가 뭐라고 하면은 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그냥 다 잘 만들고 모든 기능 구현할 수 있는 업체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남들과 어떻게 차별한데 를 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통합 분석 DB 구축 방안입니다. 보건의료 연구에 최적화된 DB를 구축합니다. 무엇과 무엇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한 핵심이 없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PM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문가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알아야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이 어느 위주냐? 개발자인데 PT는 솔직히 개발자보다는 이제 PT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럼 이제 현장이나 이런 거 약간 이제 감이 떨어질 수 있고, 아무리 데이터 쪽에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PT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핵심이냐에 대해서 찾기가 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버버벅 딱 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표를 몇 초 안에 끝내야 되는데 얘가 자료 이행 서버는요 뭐 얘기하는 순간 예상됐던 초보다 넘어가 버리면 다음 장표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이렇게 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얘는 스크립트 짜는 것도 어렵고 중간에 말이 한번
꼬였을 때 다시 얘를 회복하는 단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추천은 안 하는 장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런 샘플들을 뭐 PT를 여러분께 드려서 지금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PT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러시면은 이거 PT 하시는 분도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번은 뭐 선택 안 하셔서 잘 하셨고요. 3번은 이제 1번과 유사하게 작성되어 있는 건데 얘가 좀 디자인이 약간 좀 구려서 조금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이래서 그런데 얘도 1번이랑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했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되게 괜찮은데 얘도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어떤 것이 키포인트고 어떤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모호한 그런 장표인 거죠. 조직 간 RNA 사전을 확정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조직 간 RNA인데 추진 계획과 인터페이스 설계와 연계 조직 협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의 연관성이 뭐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했던 사람들만 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PT에 대한 스타일입니다. 자, 4번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4번이 많이 나온 것들은 제가 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아마 1, 2, 3번보다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마 좀 크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디자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보기에 좀 편했을 거예요. 시안성이 아마 좀 좋았을 거고 눈에 확 띄었다는 거 아마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 발표회 시 4번에 대한 PT 전체 장표를 오늘 오신 분들한테 쭉 다 제공을 하고 한 10분 정도 한번 이 PT 장표를 보시고 한번 PT 해보세요라고 그랬을 때 1, 2, 3번에 비해서 발표회 시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PT가 가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발표회 시 4번 가지고 아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발표회 시 4번에 대한 PT는 어떻게 하냐? 요거는 되게 쉽게 넘어갑니다. 예비 부품 및 대체 장비 투입을 통한 신속화 장애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기기 장애 처리 시 접수, 입고, 수리, 출고, 재배치까지 현재 평균 7일의 소요가 걸리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예비 부품 및 예비 장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저희 제안사는 예비 부품 확보 수량 25종 480개 이와 함께 정보부비 교체 장비 222대를 확보해 놨습니다. 라고 하면 딱 끝납니다. 이 PT 4번을 제가 이 장표 아까 만약에 드린다고 글을 그랬을 때 요거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렇게 읽으시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붉은 것만. 요거 가이드 알려주시면은 이 PT 예시 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아마 PT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이라면은 진짜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1번, 2번, 3번을 다 들여서 PT 한번 해보세요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사업이 뭐예요? 이거부터 아마 공부하시느냐고 하루 다 가실 거예요. 4번은 이 사업이 뭔지 공부할 필요 없이 얘가 얘입니다라고만 바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발표일지 4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4번을 이제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단 한 장의 차이가 어, 그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가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인력이 있으시는 업체들은 반드시 한번 해보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발표 자료 컨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제안 발표의 키 메시지와 전략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심사위원에게 본 발표에 대한 메시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 컨셉은 보통 무엇을 하냐? 컨셉은 발표 시점이나 시점의 뉴스나 이슈를 사용해서 기억하기 쉽게끔. 그러면 이제 오는 날짜, 자, 제가 만약에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PT가 예정돼 있다. 또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PT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뉴스나 이슈를
발표자의 컨셉에 깔아놓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 뒤에 보시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했던 것 중에서 이때는 이제 나로호, 지금은 이제 누리호죠. 자, 나로호가 발사되기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냈느냐? 자, 나로호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어프로치 컨트롤 이런 단계별로 각각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최근의 사례대로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북한에서도 이제 정찰 위성 발표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찰 위성 발표를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자체 기술로 하다가 계속 폭발이 됐고 이번에는 러시아 쪽에서 약간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뭐 받았다는 전자에 올라가서 뭐 성공했다는 가정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뭐 떨어졌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그런 과정,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이슈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정부나 어디에서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해왔고 따라서 이 본 사업에서도 그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올 수가 있는 거죠. 단 전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보는 나의 주관 그 관점이 아니라 모든 평가위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나 혼자서 뭔가 진짜 어려운 뭐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막 천문학 막 이런 거에 막 빠져 있느냐? 내가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거야.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뉴스에서 보면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그런 컨셉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나 이 컨셉 너무 잡기 어려워. 뭐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 그러면 회사를 컨셉으로 잡아 주셔도 돼요. 이 회사를 어떻게 잡느냐? 자, 이 사업을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회사밖에는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것들을 역으로 해서 하게끔 뭐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컨셉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그 방법 중에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앞서 이 발표 예시 4번처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제 만들기가 이제 좀 무섭죠. 이건 이제 어떻게 다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연습을 하시면 되냐면은 무조건 다 텍스트로 만드셔야 돼요. 다 무조건. 그래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전략 도출을 이제 해야 되는데 상단은 what, 그 다음에 왼쪽에는 why, 오른쪽에는 how,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에는 표기는 되어 있진 않지만 이거는 우리 제안팀과 영업팀이 같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 와우, 결론. 자, what, 무준당 서비스를 위한 연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린 필요해. 왜?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슈를 해결한 방법은 뭐야?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장비 추가도 해야 되고 뭐 현재 뭐 2대밖에 없네요. 뭐 이런 것들이 데이터 동기가 필요해. 해보니 이거는 이제 추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이럴래니까 이제 솔루션 업체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추가 제한 성격이 강하기도 하고 경쟁사 대비에는 이것도 뭐 걔네들도 할 것 같아. 약간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이야. 근데 이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트로 가치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문구들은 이제 손을 대면서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거죠. 우리가 핵심적인 게 배달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배달 증명 시스템 이중화 구축을 통한 문서 유실률 절감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알아보고 보니까 문서 유통에 의해서 문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비 증설만 이중화 구술을 통해서 문서 유실을 제로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검증과 이런 것들을 하고 저희 제안사는 이를 위해서 배달 증명 서버 한 대를 추가를 하고 여기에 하드디스크 2테라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런 형태로다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이미지화 작업. 그래서 이런 문서 작업을 많이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것이 문구가 하나 둘씩 정리가 되면은 얘를
이미지화 시키는 건 되게 금방 하실 수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도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컨셉 도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략은 반드시 내가 내는 전략의 2배에서 3배는 꼭 내셔야 됩니다. 어, 첫 번째 가이드 상에서 우리가 전략은 한 3개, 3개의 전략을 빼낼 거고 여기에 각각 한 2개씩 우리가 액션 플랜은 만들자. 그러면 8개죠. 자, 8개면 최소 16개에서 많게는 24개에 대한 전략을 만드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전략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런 전략장표를. 이런 전략장표를 쭉 만들면 얘가 어떤 전략은 사람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라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시스템적인 거, 인프라적인 거 하나로 합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서 2배에서 3배로 꼭 만드셔야 될 테고 그 이유가 밑에 된 도출된 전략에 대한 그룹핑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술이냐 인력이냐 관리냐 등으로다가 그룹핑을 하면 2배에서 3배로다가 만든 것들이 다 이 안에다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는 8개에서 10개 내외를 다 축약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거를 더 크게 말씀드리면 타이틀은 what, 옆에는 why, how to do 이 세 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PT 장표 한 장이 나옵니다. 이거 없이 PT 장표 한 장을 만들었다? 걔는 버리시면 돼요. 아무런 근거 논리가 되지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what 쪽은 무슨 문장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냥 딱 요거 뭐뭐를 통한 또는 뭐뭐를 통해 또는 뭐뭐 통해서 얼마만큼 절감, 뭐뭐 효과 이렇게 하나, 둘, 뭐 셋, 4개 정도의 문장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럼 앞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했다. 이게 맞나?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빼고 얘를 뒤로 보내고 그래 우리가 한 게 이거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 왜 해? 라고 했을 때는 이슈를 반드시 이 Y는 이슈를 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너희가 되게 많아. 이건 제한 요청서도 있고 고객 만나봤고 내가 이 사업을 많이 분석해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 근데 이번 사업 때 이거를 해야 해.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우선 개선하고 우리가 고도화시키는 방안은 이런 것들이야. 라는 걸로 하우투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T 때는 그냥 무조건 잘하겠다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무엇을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거를 하게 되는지 그냥 무작정 돈 주니까 쓰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왜 하는데 반드시 왜가 들어가야 된다. 왜가 그래서 how to do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은 이제 전략적인 사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자, what, why, how 이런 것들을 쭉 다 적으시면 아까 설명드린 8개를 만들기 위해서 16개가 나오고 이 사업이 1개, 2개, 3개면은 16개짜리가 3번이면은 48개가 아마 나오실 거고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 다 내재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부분별 자산화를 필히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은 PT로 간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PT로 가지 못한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PT로 가 있는 것들이 아마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편해지느냐? PT 만드는데 엄청 빨리 만드시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어, 전략을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전략을 다 이런 식으로 다 뽑아내시면 다 유사한 전략들이 다 걸리실 거예요. 그럼 이때 뭐만 하냐? 문구만 바꾸실 거예요. 문구 바꾸고 Y만 바꿀 거예요. A라는 기간의 문제점이 B 기간의 문제점으로 바꾸고 how는 비슷할 거예요. 뭐야 이건 뭐 거의 똑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가 된 유사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하면은 비슷하겠죠. 그 비슷한 거를 딱 찾으면은
수주된 거는 이미 PPT가 어떻게 되어 있다? 만들어져 있겠죠. 그러면 문구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유사한 장표 찾아서 문구 수정하고 그럼 빠른 시간 안에 PT가 한 셋씩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정리가 딱 끝나가면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 회사 소개서, 레퍼런스 이런 것들은 추가만 되면 됐지 이거 가지고 막 이쁘게 뭐 더 이상 추가될 것들은 거의 없죠. 제일 많이 들어간 건데 이거 제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 제한 전략이 이미 내재화가 다 되어 있으면은 추리면 됩니다. 추리면. 그래서 뽑아내면 그렇게 나오게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예시는 이제 PT가 다 끝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 끝냈을 거예요. 아, 다 해드리겠습니다. 발표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옆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이 질문을 보시면은 뭐 감이 오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지보수 사업이에요. 실제 있었던 사례고요. 유지보수인 거고 A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B라는 회사가 이 유지보수를 수주하기 위해서 뭔가 이 차별화 포인트를 계속 내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유지보수다 보니까 솔직히 정규직은 별로 없고 다 비정규직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가 바뀌면은 이제 급여를 조금 더 받고 뭐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앞서 그 제한 그 평가할 때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대해서 선택 사항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인력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필수 인력은 A 회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B 회사는 없죠. 그 인력이 얘를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업체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안 발표를 끝나고 나서 바로 장표를 넘겨서 저희 회사한테 묻고 싶은 질문 리스트 뭐 저는 샘플로다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요 4개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드셨어요.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평가위원들이 보고 어떤 분들은 1번 물어보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질문 내용을 다 물어보셨어요. 자, 이랬을 때 얻는 이점은 뭐냐라고 하면 PM 입장에서 이거는 다 무엇이냐면은 회사에서 이미 다 연습을 다 해보고 간 거예요. 야, 수행 인력이 충분한가라고 질문 나오면은 자, 이렇게 다 답변해. 자, 회사의 규모가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다 답변해. 엄청 많이 연습을 아마 하시고 가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수행할 인력이 충분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A 회사는 이런 건데 너희 회사는 이만큼인데 너희 회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 어느 정도 인력이 충분한가라고 해서 꼬아서 질문을 하는 것과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답변하는 것들은 차이가 분명히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게 기존 보호보다는 확실히 그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팁입니다. 뭐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뭐 정답은 없어요. 뭐 제한 요청서상에 이런 질문지 뭐 만들어서 넣었지 말라 이런 내용도 없고 우리가 그 급하고 우리의 강점을 이런 질문을 바란다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을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사전 질의 장표 그 작성인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PT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쇄를 안 해도 되니까 어쨌건 답변 자료는 제안서를 이용해서 만드시고 관련된 것들은 발표 파일에 첨부해서 제출, 그러니까 PT, 그다음에 플러스 별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뒤에 붙여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인쇄용은 별도로 인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은 그 내용들이 뭐 질문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게 해당되는 내용을 바로 설명을 할 수 있게 왜냐면 이 내용이 달라지면은 그 왜 제안서에 있는 내용하고 뭐 PM이 발표하시는 내용은 왜 다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항상 제안서 위주로 먼저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는 경우에 뭐 해당되는
PT 몇 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PT에는 기본적인 설명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 설명 내용은 바로 가기를 추가해 놓으면 이렇게 딱 클릭을 해서 해당되는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장표가 나오면 PM이 그 장표에 대해서 바로 설명이 되게 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퍼레이터가 이 47페이지까지로 넘어갈 때 이게 47인지 46이 맞는지 명확하게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장표가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가면 보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제가 어디 설명을 할 거야 라고 분간을 못 하시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페이지에 딱 넘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래서 큰 작업적인 공수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해당되는 페이지로 바로 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발표자를 작성할 때 팁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에 대한 컨셉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 뽑아내고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발표 작성은 1차 초안 리뷰는 반드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PT가 완성되기 전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원하는 강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같지만 PT를 하다 보면은 강점이라 생각한 게 이게 오히려 약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점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장표를 빼거나 또는 필요한 장표다라면 이 문구를 바꿔야 되는데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에서 제안서 PT 리뷰를 하면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 또는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얘 바꾸면은 제안서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될 공간이 너무 많죠. 연관성이. 그래서 그거 되기 전에 PT로다가 앞서 설명드린 잠시만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이 전략 장표 얘만 가지고도 PT를 만들 수는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앞서 인력이냐 뭐냐 해서 장표를 해놓고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설명만 해도 되니까 이 장표가 모든 전략에 대해서 다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도 PT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다가 PT에 대한 1차 리허설을 꼭 한번 해보시고 여기에서 장단점을 확인하신 후에 약점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약점을 좀 내려서 걔를 강점으로 표현하게끔 맨 마지막에는 발표자 스크립트 작성해서 리허설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시면은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상에 대부분 다 있으시니까 단상에 나와서 이제 본인 소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대로 이제 인사하고 위치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각 시간 안에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제 PPT의 슬라이드 쇼 기능을 이용해서 각 체크를 하시고 발표 스크립트를 이제 만드셔서 연습을 하고 각 페이지별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는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각각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잘 아실 거예요.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그렇지만 우리가 연습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것들만 많이 하고 그러는데 유리한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은 다음과 같이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사전에 예상 질문은 답변은 뭐 충분히 다 연습을 하실 거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질문지 메모장에 적어서 그 질문이 맞는지 한번 심사위원 통해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답변은 2, 3문장으로나 짧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첨부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불리한 질문인 경우에는 핵심만 짧게 이야기하고 혹시 제 답변이 되셨습니까? 라고 해서 아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불리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흥분이 되셔서 말씀을 하실 때 답변이 길어지면 말꼬리가 잡힙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말꼬리에 대한 근거 자료가 다 없어요.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말꼬리가 잡혀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고가 좀 많이 나는데
온라인 발표 시에는 첫 번째, 온라인 발표 후에는 질의할 때 지정된 시간에 답변을 꼭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처럼 채팅창이라는 게 떠져요. 발표가 끝나고 나면 채팅창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타이핑을 치시면 후다닥 후다닥 그러면서 질문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 질문이 많이 올라올 때 이때 긴장하지 마시고 나에게 유리한 질문을 먼저 선정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변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또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럴 때는 같이 참석한 사람이 다음 답변을 미리 메모장에 정리를 해서 자, 2번, 3번, 4번 아니면 정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옆에 마우스로다가 요거는 했으니까 자, 요 질문하라고 질문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손으로다가 포인트로다가 꼭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얘기가 너무 길어질 때는 시간이 오버가 되면은 마이크가 비활성화돼서 마이크가 꺼져 버립니다. 이거는 이제 PM이 체크를 못하면 옆에 계신 분이 마이크가 활성화되는지 비활성화인지 확인해서 비활성화이면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게끔. 근데 이제 질문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그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한 몇 분 정도 추가 시간을 주어져요. 근데 이때는 뭐만 체크가 되느냐? 마이크만 활성화가 딱 풀려요. 그거를 미리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때 답변하지 못한 것 중에서 빨리 요약을 해서 바로 체크를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너무 긴장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놓치시는데 온라인 평가 때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 한 명, 그다음에 서버 한 명, 그분들이 와서 잘 체크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연습은 뭐 발표 연습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스크립트로 하고 암기하시면서 이렇게 쭉 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8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PT를 하는 업체가 이제 어떻게 했다 해서 영업을 통해서 아마 정보를 들으실 거예요. 자, 그때 발표날 경쟁업체의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하는 발표 내용도 변경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 오늘 경쟁업체가 전략을 하기 전에 우리의 전략 포인트는 5페이지의 인력이었어요. 근데 경쟁업체가 기술력으로 막 포커싱해서 막 해요. 그러면은 인력 포인트가 아니라 그럼 우리도 우리에 대한 8페이지에 있는 기술에 대한 장표로 포커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표가 포커싱이 될 수 있도록 그 장표를 처음에는 모든 것이 1분 이내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지만 이 장표가 포커싱이고 이 장표가 중요해서 내가 이 장표에 나에게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드셔야 돼요. 모든 장표에 따라서. 그래야지만 많은 경쟁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PT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군지 간에 스크립트 만들어서 하면 15분, 10분 다 끝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스크립트 짜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PT장 가면은 10분, 15분 다 아마 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질문인데 이 질문이 나에게 우리 회사에 원하는 질문이 나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PT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분명히 궁금해서 질문을 하실 거야. 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해 주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발표 연습은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마 많이 여기저기서 들으셔서 아실 건데 중요한 거 8번 변경하고 이 변경한 내용이 뭐로 올 수 있도록 질문으로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발표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수주할 수 있는 확도가 높아집니다. 온라인 평가할 때는 뭐 제안서는 뭐 잘 아실 것처럼 옆으로 펴져서 A3 스타일로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평가자 관점에서 제안서 형식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잘 녹여서 할 것이며 이때 경쟁사는 어떤 식으로다가 답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구현이 되어라는 게 아니라 경쟁사는 어떻게 구현시킬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럼 얘하고 기술적인 차이는 뭐지?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 주셔야 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지만 평가자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고 세부적인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발표 시 전체 사항, 뭐 발표 시간이라든지 이게 온라인 거인지,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발표 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 스크립트가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게끔 내가 잘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략의 경우에는 경쟁 업체가 제시한 부분들을 반드시 똑같이 작성을 해서 동일한 점수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발표 이후 답변의 중요성. 이거는 뭐 해도 끝이 없죠. 답변의 경우에는 우리를 강조할 수 있는 답변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발표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논리적으로다가 발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 아마 PT의 목차를 만드시는 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뭐 제안의 개요, 뭐 이렇게. 자, 이런 목차대로 하게 되면 아마 이 흐름이 중간중간에 다 끊어지실 거예요. 물론 이것도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끊어지더라도 끊어지는 타이밍을 되게 적게 하고 이해하고 이런 연결고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게끔 PT를 해줘야 되고 장표도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3시 55분 제안서만 거의 2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5분 정도만 딱 쉬었다가 3시부터 제가 제안서 관련된 것들을 좀 사례들을 띄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고 3시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